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 이른 아침 6시 운동복을 차려 입은 한 노인이 집을 났습니다. 박정호 68세 35년간 대한민국 경찰로 살아온 한 남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퇴직 후 3년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경찰 생활 35년의 습관은 퇴직 후에도 변하지 않았죠. 규칙적인 생활,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관찰력까지. 아내를 잃고 5년째 혼자 지내던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건 1년 전이었습니다. 딸 수진이의 남편 이민수였죠. 35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박정호는 사위에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 앞 계단을 오르며 박정호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손자 재촉하며 바쁘게 살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했으니 아내도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버님, 운동 다녀오셨어요? 일찍 나갔구나. 이민수는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박정호가 운동을 나가면 어김없이 아침을 준비해두고 기다렸죠. 딸 수진이는 회사에 일찍 출근하고 이민수는 IT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아침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박정호 혼자서는 차리기 힘든 푸짐한 상이었죠. 아버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런 세심한 배려가 박정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5살까지 결혼 안 한 딸을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자상한 남자를 만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이민수는 박정호의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번 새로운 건강식품을 사다 주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했죠. 혼자 지내는 장인 어른이 걱정된다면서 말입니다. 아버님, 이거 온라인으로 주문한 홍삼 액이에요.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뭘 이런 비싼 걸. 너희도 신혼인데 돈 들어갈 곳이 많을 텐데. 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죠. 수진이가 걱정하거든요. 아버님이 편찮으시면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 못한다고. 이런 이민수의 말에 박정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위구나 싶었죠. 아침 식사 중 이민수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그리고 맞다 아버님,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왔다고 하던데요.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관리비 무슨 문제인데?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어르신이 직접 나오셔야 해결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아니야,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박정호의 평화로운 일상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드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점심시간 박정호는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정호님, 저희가 전화 드린 적은 없는데요. 네? 그럼 관리비 문제라는 건 특별한 문제 없으시고요. 혹시 다른 곳과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정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35년 경찰 생활에서 길러진 직감이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하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퇴근해서 가족 모두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탁 풍경이었죠. 아빠, 민수 오빠가 아빠 잘 챙겨드리죠?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인걸요.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수진이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박정호는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이민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날 밤 박정호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계속 되뇌었죠.
관리사무소 일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수가 일부러 거짓말할 이유는 뭘까? 새벽 4시 30분 박정호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일어난 것이었죠. 물을 마시려고 거실을 지나는데 이상한 불빛이 서재 쪽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민수가 자신의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민수는 박정호의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펼쳐놓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박정호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5년 경찰 생활에서 익힌 은밀한 감시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동했죠. 네, 확인했습니다. 예금 잔고가 생각보다 많네요. 아파트 시세도 조사해 봤는데. 박정호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자신의 재산 상황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지? 이민수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보험증서, 연금 관련 서류, 심지어 박정호가 소중히 보관하던 아내의 유품까지 만지고 있었죠. 네,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계획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죠. 35년 경찰 생활에서 수많은 35년 경찰 생활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지만 자신의 가족이 될 줄 알았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박정호는 침대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꿈일까? 아니면 오해일까? 하지만 35년 경찰 생활의 경험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수상한 일이라고. 다음 날 아침 박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민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아버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네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아니야,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박정호는 이민수의 표정과 말투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젯밤 서재에서 본 그 모습과 지금의 자상한 사위의 모습이 같은 사람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죠.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병원에서 검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따뜻한 배려로 들렸을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왜 자꾸 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걸까?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는,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초기에 발견한다? 무엇을? 박정호는 이민수의 말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후 이민수가 외출한 사이 박정호는 자신의 서재를 점검해 봤습니다. 어젯밤 이민수가 뒤진 흔적들을 찾아보려 했죠. 서류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박정호는 자신의 물건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통장도 부동산 서류도 보험 증서도 모두 누군가가 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목적이 뭘까? 그날 저녁 박정호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한 것이죠. 35년 경찰 생활의 인맥이 아직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 형사야, 나 박정호다.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한데 좀 부탁할 게 있어.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 하나 뒤를 좀 봐줄 수 있나? 아주 은밀하게. 내 사위 말이야. 사위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아직 확실치는 않아.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야. 조심스럽게 부탁한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박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의심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35년 경찰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강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죠. 박정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카페, 퇴근 시간의 복잡한 인파 속에서 박정호와 강 형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배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던가? 이민수라는 이름부터가 가명입니다. 본명은 김태윤이에요. 박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명이라니. 그럼 지난 1년간 함께 살았던 사위는 누구란 말인가? 더 심각한 건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기 전과 이범이에요. 사기라고? 네, 2018년에 60대 과부를 상대로 한 결혼 사기로 1년 6개월, 2020년에 또 다른 사건으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에 출소했어요. 박정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출소 후 바로 자신의 딸에게 접근한 것인가? 강 형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태윤의 신상정보, 과거 사건 기록, 현재 상황까지 상세하게 조사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로 중년층이나 노년층 여성들을 타깃으로 합니다.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재산을 빼앗는 수법이요. 그럼 우리 수진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현재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는 김태윤이 속한 사기 조직의 개요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단이었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비슷한 수법의 다른 사건들입니다.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용과 같은 조직원들이 저지른 사건들의 목록이었죠. 피해자들은 모두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35년 경찰을 했는데 이런 놈에게. 선배님, 이 사람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몇 개월씩 시간을 들여서 완벽한 인물을 연기해요. 전문 사기꾼들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완전히 얻은 후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기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결혼 후에는 피해자를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몰아가서 재산관리 권한을 빼앗는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피해자가 제대로 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되죠. 선배님,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지? 그것도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서 정신과적 진단을 유도하거나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박정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민수가, 아니 김태윤이 지난 몇 달간 자신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정기검진 권유, 은행 업무 대행 제한, 부동산 정리 조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법적으로 혼인관계니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결혼이라는 게 증명되면. 박정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수진이가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강 형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선배님,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박정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죠. 35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했는데 이렇게 속을 줄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김태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면서 동시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수진이와 김태윤이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죠.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수진이가 짜장면 시켰는데. 김태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며 박정호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렇게 완벽하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전문가구나 싶었죠. 그날 밤 박정호는 잠들기 전에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정호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5년 경찰 생활에서 익힌 모든 기술을 동원해야 했죠. 먼저 믿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경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사사건 30년 베테랑이었죠. 박 선배, 이 자료들을 보니 단순한 개인적인 사기가 아니네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사건은 꼬리만 자르고 몸통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박정호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제가 아는 탐정사무소가 있어요. 전직 경찰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런 사건의 경험이 많습니다. 며칠 후 박정호는 서울 강남의 한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무소 대표도 전직 경찰 출신이었고 직원들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박 선배님, 자료를 보니 정말 치밀한 조직이네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딸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아가씨는 피해자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감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김태윤을 반대로 전문가들이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임무는 김태윤의 실제 정체와 조직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죠. 일주일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배님, 김태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로 보입니다. 사진과 함께 제출된 자료에는 김태윤의 비밀스러운 만남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과 만나 무언가를 보고하는 모습, 홍대 근처에서 여러 명과 함께 회의하는 모습까지.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타깃은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야? 아파트 값만 해도 15억이고 예금이 3억 정도, 연금까지 하면 상당합니다. 녹음 파일을 박정호는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타깃이라고 부르며 재산을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어? 빠르면 2달 안에 일단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재산관리 권한을 넘겨받으면 그 다음은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되죠. 늙은이들은 원래 기억도 안 좋고 누가 뭘 해도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박정호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선배님,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직 부족해. 저 위에 있는 놈들까지 다 잡아야 해.
박정호는 단순히 김태윤만 처벌받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 전체를 뿌리 뽑아야 했죠. 탐정사무소의 추가 조사 결과 이 사기 조직은 전국 규모였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마다 조직원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피해자만 해도 수십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찾아서 함께 싸우게 만들어야겠어. 박정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었죠.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나서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전국의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호가 경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또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신뢰가 형성되었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같은 늙은이들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더욱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부족해요. 한 명, 두 명 서서히 피해자들의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70세 할머니, 부산의 65세 할아버지, 대구의 68세 할머니 모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분들이었고 자녀들과는 떨어져 살고 있었으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연대가 구축되면서 더 많은 정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피해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종합하면서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와 수법이 명확해졌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확실한 현행범으로 잡기 위한 함정 작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용과 그 조직을 상대로 한 전쟁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했죠. 35년 경찰 경험을 총동원해 완벽한 작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박정호는 변호사, 탐정,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회의였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해야 해요. 그럼 저놈들이 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그 순간을 역이용하는 거군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35년 경찰 생활이 헛되지는 않을 겁니다. 작전의 핵심은 박정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며칠 후부터 박정호의 완벽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기,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기, 간단한 계산 틀리기, 치매 초기 증상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했습니다. 민수야, 내 안경을 어디에 뒀더라? 아버님 머리에 쓰고 계세요. 아, 그래? 요즘 자꾸 이런 일이. 김태윤은 이런 박정호의 모습을 보며 내심 기뻐했습니다. 계획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김태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왔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박정호의 케어에 나섰습니다. 아버님, 정말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치매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매라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죠. 제가 좋은 병원 알거든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소형 녹음 장치들이 김태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죠. 김태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박정호가 치매 증상을 보이자 재산 관리에 대한 제안을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아버님, 혹시 은행 업무 같은 거 복잡하시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요즘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그게 좋겠어.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럼 통장이랑 도장 좀 보관해 드릴게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 테니까. 이 순간을 기다렸던 박정호였습니다. 김태윤이 본격적으로 재산에 손을 대려는 첫 번째 시도였죠. 고마워. 역시 민수 같은 사이가 있어 다행이야. 하지만 박정호는 실제로 통장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짜 통장을 준비해뒀죠. 탐정사무소에서 만든 정교한 위조품이었습니다. 김태윤이 가짜 통장을 받아준 순간 모든 것이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사기 행위의 결정적 증거였죠. 며칠 후 김태윤은 조직원들과 만나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아. 그럼 계획대로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를 받게 하고, 네,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서 협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화도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의료진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는 계획까지 드러난 거죠. 박정호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김태용과 조직 전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죠.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요. 저놈들이 가장 욕심내는 것을 미끼로. 아파트 매각 이야기 말씀이시죠? 그래요. 제가 치매라고 믿고 있으니 아파트를 팔아서 요양원비를 마련하겠다고 하면 저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박정호가 아파트 매각을 결심했다고 하면서 김태윤에게 모든 절차를 맡기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죠. 15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이야기에 조직 전체가 움직일 것이고 그 순간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정호는 김태윤에게 중요한 제안을 할 준비를 했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정호는 일부러 혼란스러워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나 요즘 계속 생각해 봤는데. 네, 아버님, 무슨 생각을요? 이 집이 너무 넓어서 관리가 힘들어. 그리고 신혼부부인 너희들과 사는 것보단 요양원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김태윤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이죠.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야, 진짜로 생각해 봤어. 요즘 머리도 안 돌아가고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하고 전문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는 곳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팔아야지. 그래야 요양원비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야, 너 도와줄 수 있어? 김태윤은 흥분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동산 전문가도 알고 있고 법무사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고맙다. 역시 민수밖에 없어. 그날 오후부터 김태윤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물론 이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큰 건이 들어왔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15억? 확실한 거야? 네, 완전히 넘어왔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통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우두머리까지 직접 나서게 만든 박정호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며칠 후 김태윤은 박정호에게 전문가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부동산 전문가랑 법무사가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기로 했어요. 상담받아 보시죠. 집에 좀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님이 편하시게 집에서 하는 게 좋죠. 박정호는 김태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모든 것이 결판날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오후에 김태윤이 외출한 사이 박정호는 탐정사무소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선배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도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수진이는 오늘 친구 집에 보냈어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선배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녁 7시 김태윤이 2명의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정장 차림 남성, 또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안경 쓴 남성이었죠. 아버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 이사장님이시고 이분이 법무사님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민수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부동산 전문가나 법무사가 아니라 사기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탐정사무소의 사전조사를 통해 이미 신원이 파악된 상태였죠. 어르신, 민수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루트가 있거든요. 이들의 수법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약속하면서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아버님, 이 두 분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위임장부터 작성하시고 등기 관련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시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정호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증거가 완성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박정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도장을 들고 서류에 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왜요, 아버님?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야. 순간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에서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고 35년 경찰 생활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죠. 김태윤 씨.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김태윤 씨라고 했어. 아니면 이민수가 맞나? 김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이었죠. 어르신, 갑자기 무슨... 당신들도 소개 좀 제대로 해주시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 사기꾼 맞죠? 박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거실의 TV에 화면이 나타났죠. 화면에는 지난 몇 주간 김태윤이 조직원들과 만나며 나눈 대화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TV 속 김태윤의 목소리. 타깃은 완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재산 규모도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뭐죠? 네가 지난 몇 달간 나와 내 딸을 어떻게 속여왔는지 모든 증거야. 이어서 나온 것은 김태윤이 박정호의 서재를 뒤지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서류를 사진 찍고 통장을 뒤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 그냥 가겠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박정호가 다시 리모컨을 조작하자 현관문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자도어락이 완전히 잠긴 것이죠. 동시에 거실 창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태용과 조직원들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앞문과 뒷문, 심지어 베란다까지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죠. 김태윤,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버님, 제가 설명은 법정에 가서 해라.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박정호는 준비해둔 또 다른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김태윤의 과거 전과 기록, 조직도,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겠네요. 김태용과 조직원들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더 큰 조직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전문 사기단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날 밤 경찰서에서 이어진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만 50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수치심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선배님 덕분에 이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가장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시간이었죠. 아빠,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네 잘못이 아니다, 수진아. 저놈들이 워낙 교묘하고 못되게 했어. 저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거짓말이라니. 박정호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완전히 속을 뻔했다며 딸을 위로했죠. 그리고 앞으로 서로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2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용과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호와 수진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 김태용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조직 보스에게는 징역 12년, 다른 조직원들에게는 각각 5년에서 1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박정호가 수집한 증거들의 결정적인 역할 덕분이었죠. 하지만 진짜 치유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 대한 불신이 심했죠. 박정호도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딸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 갔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반년 후 박정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에게 경험을 나누는 일이었죠. 여러분, 사기범들은 가장 믿을 만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말이죠. 서울시 각 구청과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정기적으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 제목은 노인 대상 사기 이렇게 당한다 였죠. 처음에는 몇십 명 정도의 청중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정호의 생생한 경험담과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큰 호응을 얻었죠. 경찰관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수법에 당할 뻔한 사람들, 이미 당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죠. 박정호는 이들을 하나하나 도와주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경험과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1년 후 박정호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고 신문사에서는 연재 기고를 요청했죠. 하지만 박정호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명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대신 그는 더욱 활발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상담센터 설립, 무료 법률 상담, 사기 피해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죠. 한편 딸 수진이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그녀는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거야. 그게 진짜 승리지.
2년 후의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와 딸이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아빠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겨냈다는 거야.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만날 거예요. 천천히. 그래, 천천히 해도 돼. 진짜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법이니까. 그때 박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도움 요청이었죠. 박정호는 전화를 받으며 수진이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뜻이었죠.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교훈을 얻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호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희망의 기록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노령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로 볼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정의를 향한 의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현재 박정호 씨는 전국 각지에서 사기 피해 예방 강사로 활동 중이며 딸 수진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200명 이상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